대한민국이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앉아있던 협상판을 그대로 엎어버린 겁니다. 시작은 덴마크의 오만한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줘도 안 씁니다. 고철 덩어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 콧대 높던 덴마크가 피눈물을 흘리는 데는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뒤집혀 다급하게 매달렸지만 한국은 단칼에 연락을 끊어버렸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님 노릇을 하려던 미국이 건방지다며 거칠게 판에 끼어든 겁니다. 한국을 힘으로 누르려던 미국의 오만함. 하지만 그 선택은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꺼낸 단 하나의 카드 앞에 천하의 펜타곤이 사색이 되어버린 상황. 미국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비명부터 터져나온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15년간 수석 무기자문위원으로 일했던 라스 옌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경이로웠던 3일간의 기록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된 사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차세대 해상방어 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공개 입찰 회의였습니다. 당시 우리 덴마크군은 노후화된 방어 체계를 교체하기 위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당연히 미국의 최신형 시스템이 영순위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 대표단이 불쑥 나타나 제안서를 내밀었을 때 회의실 안에는 묘한 비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를 포함한 덴마크의 장성들은 한국을 그저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 제조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무기 체계, 그것도 국가의 안보가 걸린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브리핑을 시작하며 화면에 띄운 재원은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탐지 거리 450km, 동시 추적 표적 1000개 이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건 요격 미사일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한국 측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0.005초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 육군 파견 장성인 스미스 소장이 콧방귀를 뀌며 제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인 우리도 레이더 반응 속도를 0.01초대로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 완성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0.005초라니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거나 단위 표기 오류일 겁니다. 저 역시 스미스 소장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탐지 오차 범위가 10cm 미만이라는 한국의 주장도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400km 밖에서 날아오는 골프공 크기의 물체를 10cm 오차 내로 식별한다는 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레이더 기술로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 대표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재원표에 적힌 수치가 시뮬레이션상의 이론적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실제 필드 테스트를 거친 결과값입니까? 제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고 회의실에 있던 덴마크 장교들도 킥킥거리며 한국 대표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보수적인 수치이며 악천후 상황을 가정한 실전 데이터입니다. 그 뻔뻔해 보이는 태도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덴마크 국방부와 미군 관계자 앞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다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술이 뛰어난 건 알겠지만 여기는 가전제품 박람회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카탈로그 스펙으로 우리를 현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축객령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변명이라도 하거나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군더더기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한국 대표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희는 기술을 팔러 온 것이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덴마크 안보에 어떤 구멍을 낼지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패배자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허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미국의 스미스 소장과 함께 축배를 들며 한국의 주제 넘음을 안주 삼아 비웃었습니다. 0.005초의 반응 속도라니 차라리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겠어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그 제안서의 뒷장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능동형 위상 배열 기술과 초고속 데이터 링크, 그리고 복합 다층 방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난 이유가 단순히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이미 덴마크 인근 해상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할 준비를 모두 마쳐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쫓겨나듯 떠난 바로 다음날 우리는 발트해 인근에서 예정되어 있던 나토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훈련의 핵심은 가상의 적이 쏘아올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식별하고 요격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함이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덴마크 해군 역시 미국의 통합 네트워크에 접속해 상황을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훈련용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는 이 표적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난이도 최상의 물체였습니다. 덴마크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3분이 지나도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에는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레이더 담당관을 다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면 반사파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파도가 높고 기상 악화가 겹치자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레이더망조차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통신 장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덴마크 영해를 빠져나가던 한국의 시험 평가선에서 보내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표적의 실시간 좌표와 이동 경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조차 찾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에서 이미 훈련 구역을 벗어나 3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 선박이 이 표적을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에는 표적의 속도가 마하 3.2며 고도는 해수면 위 5m 그리고 현재 초정밀 탐지 레이더에 잡힌 표적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불과 0.01제곱미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이 데이터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이거나 한국이 미리 훈련 시나리오를 훔쳐보고 가짜 데이터를 보낸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300km 밖에서 파도 사이에 숨은 0.01제곱미터 크기의 물체를 식별한다는 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는 한국의 전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1분 뒤 상황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좌표 데이터가 가리키는 지점으로 아군의 정찰기가 급파되었고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찍어준 좌표, 정확히 그 위치에 표적 미사일이 있습니다. 오차 범위 제로입니다. 반복합니다. 오차 범위 제로. 지휘 통제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 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덴마크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했던 10cm 이하의 오차 범위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 로그를 분석해보니 그들은 표적이 발사된 직후인 0.5초 만에 이미 추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해면 반사파와 노이즈를 구별하느라 10초 넘게 허비하는 동안 한국의 시스템은
극초음속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능 차이였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가 장님처럼 헤매는 동안 한국의 레이더는 천리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한국의 전문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좌표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표적의 예상 비행 경로와 함께 요격 가능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제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악천후 상황을 가정한 보수적인 수치라는 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건조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얕잡아 본 대가로 지금 뼈저린 굴욕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의 마지막 줄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이 놓치고 있는 표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시 방향 고도 5만 피트 미확인 비행물체 접근 중. 그것은 훈련용 표적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훈련장에 난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더는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멀어지는 한국의 배만이 그 유령 같은 존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종료되기도 전에 실제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사실에 덴마크와 미군 장교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레이더 스코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국 놈들이 시스템 해킹에서 장난치는 거 아닌가 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고도 5만 피트 상공에는 구름 한 점 없다는 데이터만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내오는 데이터 스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족집게로 집어내듯 구체적인 수치를 쏟아냈습니다. 현재 식별된 물체는 러시아의 최신형 스텔스 정찰 드론으로 추정됨. 상대 속도 마하 0.9 레이더 반사 면적 0.001제곱미터 이하 표면은 전파 흡수 물질로 도포되어 있어 일반적인 X밴드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함. 0.001제곱미터라는 수치의 통제실 내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중을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은 난이도였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소형 스텔스기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고 소설을 써라. 한국 놈들이 감히 미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걸어오는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평가선에서 보내온 데이터 링크가 덴마크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을 강제로 점유하더니 믿을 수 없는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이더 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정밀 열영상 추적 장비가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삼각형 모양의 회색 비행체가 구름 사이를 은밀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체 하단에 장착된 정찰 카메라가 우리 함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화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한국은 마치 대낮의 망원경으로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영상 옆에 표시된 기술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열을 감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자 제어 레이더 기술을 응용해 스텔스기가 전파를 흡수하는 그 미세한 왜곡 현상 자체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근본적인 원리를 역이용해 은폐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이것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능동형 스텔스 탐지 기술이었습니다. 영상 속 드론의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별 마크가 확인되자 스미스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러시아의 정찰기가 미국의 훈련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까막눈이나 다름없었고 쫓겨난 한국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미군 측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와 동기화하니 그제야 희미한 신호가 잡힙니다. 세상에 이 신호를 노이즈로 처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능형 클러터 제거 알고리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머리 위가 뚫리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실로 뛰어들어왔고 4색이 된 스미스 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요격해야 합니다. 훈련 정보가 다 새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소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혀야 미사일을 쏘는데 미군 레이더에는 여전히 허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받아서 쏘려 해도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평가선에서 다시 한번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닌 음성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한국 오퍼레이터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측은 현재 표적을 요격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처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어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유유히 정보를 빼내 돌아가게 놔둔다면 그는 옷을 벗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는 치욕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허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은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고 5만 피트 상공에 드론을 떨어뜨리겠다니 또다시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우리는 화면 속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의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푸른 하늘과 유유히 날고 있는 러시아 드론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던 한국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그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아마 한국이 전파 방해를 통해 드론의 통신을 끊으려는 시도 정도를 할 것이라 예상하며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밍 기술이라면 미국이 세계 최고였고 그마저도 러시아의 최신 군사 위성 통신을 뚫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격은 우리의 상상력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통신이 끊기고 정확히 3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의 드론이 마치 거대한 파리채에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더니 날개 부분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공포의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드론이 힘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체 내부가 스스로 타버린 듯 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장비들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고에너지 파장이었습니다. 레이더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수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순간 에너지 출력 5메가와트, 타격 지속 시간 0.02초, 타격 오차 범위 0.5cm.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전 사용이었습니다. 한국은 15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빛의 속도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 빔을 쏘아 드론의 핵심 제어 장치인 플라이트 컨트롤러만을 정확하게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0km 밖에서 날고 있는 마하 0.9 속도의 물체. 그것도 특정 부위인 전자회로 기판만을 0.5cm 오차로 타격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기껏해야 수 킬로미터 내에 느린 드론을 태우는 수준이었고 날씨나 구름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실전 배치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구름층을 뚫고 대기의 굴절률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에너지를 손실 없이 표적에 꽂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 외란 보정 시스템과 초정밀 위상 제어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추락하던 드론은 결국 해수면과 충돌하며 폭발했고 그제야 덴마크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었던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무기가 만약 드론이 아니라 우리 함대의 레이더나 미사일 발사 장치를 향했다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다 위에 고철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국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드론이 격추된 것을 확인한 후 한국 평가선에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위협 표적 제거 완료. 잔해 수거는 귀측에 일임합니다. 아울러 방금 사용된 기술은 대외 비임으로 보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스미스 소장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유지라니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다른 나라가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은 한국에 보이지 않는 검 앞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술을 팔러 온 것이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뇌리 꽂혔습니다. 그들은 덴마크가 거절하면 아쉬운 쪽은 한국이 아니라 덴마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던 비장의 무기는 단순히 레이더 성능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순식간에 덴마크 국방부 장관의 귀를 넘어 펜타곤까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시골 항구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3일간의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의 군사 지도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잔해를 수거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드론의 잔해 속에서 타버린 회로 기판을 분석하던 덴마크 공학자가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해군 기지의 지하 연구실은 시체 검시소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수거된 러시아제 스텔스 드론의 잔해를 둘러싸고 덴마크 최고의 공학 박사들과 미군 기술 자문단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론의 잔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수석 연구원 한센 박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친 것은 바로 그 잔해의 가장 깊숙한 곳 메인 프로세서 칩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그의 비명에 놀라 다가간 우리는 현미경 모니터에 띄워진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의 기체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부서졌지만 핵심 부품인 중앙 처리 장치에는 믿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2cm 크기의 실리콘 칩, 정중앙에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미스 소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한국이 쏜 빔에 맞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드론 자체 결함으로 추락한 거라고요. 150km 밖에서 어떻게 2cm짜리 칩만 골라서 태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센 박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모니터의 배율을 1000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장군님, 이 단면을 보십시오. 이게 내부 폭발이라면 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회로 기판이 녹아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멍의 경계면을 보세요. 마치 예리한 수술용 칼로 도려낸 것처럼 깔끔합니다. 주변의 플라스틱 소켓은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섭씨 3000도 이상의 고열이 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핀포인트로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연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열역학 법칙을 무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3000도의 열을 가했는데 바로 옆 1mm 거리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지 않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스미스 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드론이 자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이라 믿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진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블릿에 계산된 수치를 띄우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에너지 밀도를 역산해보면 한국이 쏜 빔의 직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습니다. 150km 거리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마하의 속도로 나는 드론의 내부 칩을 머리카락 굵기의 빔으로 저격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격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드론의 설계도를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공격입니다. 분위기는 공포를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드론을 격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드론의 껍데기는 그대로 둔 채 뇌만 정밀 타격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적의 핵미사일이 발사될 때 미사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기폭 장치의 전자회로만 태워버려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분석 결과는 즉시 암호화된 회선을 타고 미국 펜타곤의 합동참모본부 상황실로 전송되었습니다. 워싱턴은 한밤중이었지만 비상벨이 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잠옷바람으로 상황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아든 미 국방부 차관보는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파견팀이 단체로 약을 먹었나, 한국이 무슨 수로 이런 기술을 가져, 보고서의 수치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아니냐.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지만 군사 기술적으로는 몇 세대 뒤처져 있다고 믿는 워싱턴의 전형적인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고해상도 현미경 사진과 레이더 로그 파일이 대형 스크린에 뜨자 상황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시스템이 드론을 조준할 때 사용했던 초정밀 위상 보정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대기 중의 수증기, 입자 움직임까지 계산하여 빔의 궤적을 1초에 10만 번이나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2030년에나 구현하려고 했던 적응형 광학 제어 기술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진보했습니다.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소형화해서 배에 싣고 다니고 있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한국을 감시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냐고요? 질책 섞인 국장의 고함에 정보국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다고 할 때 미국은 그저 돈 잘 버는 동맹국이라며 등을 두드려주기만 했습니다. 그 기술들이 융합되어 괴물 같은 무기가 탄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펜타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거나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이 스미스 소장에게 직접 화상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장관의 첫마디는 한국을 쫓아내라는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당장 한국 대표단 위치 확인해.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스미스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30분 전에 덴마크 영해를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지금 무전을 보내고 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통신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돌리게 해. 덴마크 해군에게 요청해서라도 그 앞을 막으란 말이야. 그들이 그냥 가게 놔두면 자네 옷 벗을 각오에 한국이 가져온 그 기술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돼.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시스템 우리가 사야 한다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한국을 잡상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미국과 덴마크가 이제는 떠나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 해군 사령부는 비상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시험 평가선이 공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유유히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 갑판 위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헬기를 띄우고 고속정을 보내며 다급하게 쫓아오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갑판에 설치된 의문의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는 방금 보여준 레이저 무기보다 더 경악스러운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정수이자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꿈의 무기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뽐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쫓아오던 덴마크 헬기 조종사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무전을 쳤습니다. 본부 한국 선박 갑판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건 미사일도 아니고 포도 아닙니다. 세상에 저런 형태의 무기는 처음 봅니다. 덴마크 해군 사령부에서 긴급 출격 명령이 떨어지고 발트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최신형 고속정과 해상 작전 헬기가 한국의 시험 평가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며 저 배를 절대로 공해상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의 상황은 그의 고함 소리보다 훨씬 더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고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헬기 조종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상에서 한국 선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분명히 저 앞 2km 지점에서 물살을 일으키며 달리고 있는데 헬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군의 위성 추적 시스템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유령선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스미스 소장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치며 이건 한국이 불법적인 전파 방해 장치를 쓴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미군의 시스템에 재밍을 걸다니 나중에 국제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아 있던 덴마크 전자전 분석관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로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재밍이 아닙니다. 재밍이라면 강력한 노이즈 신호가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능동형 파장 상쇄 기술입니다. 레이더 전파가 배에 닿는 순간 배 표면에서 정확히 반대 위상의 파장을 쏘아내서 반사파를 0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완벽한 투명 망토 기술입니다. 지금 한국 배는 전자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데 기계로는 볼 수 없는 상황. 헬기 조종사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유관 비행으로 배의 뒤를 쫓아야 했습니다. 거리가 500m까지 좁혀지자 드디어 한국 선박의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조종사들의 헬멧 카메라를 통해 지휘실로 전송되었습니다. 컨테이너가 갈라지며 솟아오른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전도성 레일이 나란히 뻗어 있었고 그 주변 공간은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무기공학자들은 화면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건 레일건 흉내를 낸 모형입니다. 진짜 레일건이라면 저런 작은 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레일건을 한번 쏘려면 항공모함 전체가 쓰는 전력을 한순간에 모아야 하는데 저 배에는 그런 발전 설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협하려고 만든 플라스틱 모형일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물리학 상식으로는 저 크기의 선박에서 레일건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소장 역시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확성기로 경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배를 세우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무색하게도 한국 선박의 후미에서는 섬뜩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방 200km 안전 구역 확보 완료.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충격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경 10km 밖으로 퇴거해 주십시오.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모형이라고 비웃었던 그 구조물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기 중에 전자가 강제로 뜯겨나가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주파음이었습니다. 갑판 주위의 공기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며 보라색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헬기의 계기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모형이라고? 플라스틱 모형에서 저런 자기장이 나온단 말인가? 분석관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찰나 덴마크의 바다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채찍이 음속의 벽을 찢어발기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쾅! 헬기 두 대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렸고 카메라 화면은 하얗게 날아갔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레이더 담당관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발사체 포착! 속도가 측정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장비 오류입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화면에는 에러 코드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3까지만 탐지하도록 설정된 덴마크의 구형 레이더는 한국이 쏘아 올린 물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급하게 미군의 이지스함 레이더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스미스 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초기 속도 마하 15 도달 거리 250km 탄착 5차형 마하 15 이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센서 보정 다시 해. 마하 1.5를 잘못 본 거겠지. 대기권 안에서 금속 탄자가 마하 15로 날아가면 공기 마찰 때문에 순식간에 녹아서 증발해버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야.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정찰 위성의 고해상도 영상은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50km 밖에 떠있던 표적용 폐유조선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앙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충격파에 의해 선체 전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폭약도 없이 오직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5만 톤급 선박을 단 일격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탄자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일직선으로 피어오른 하얀 수증기 구름은 마치 신이 자를 대고 그어놓은 선처럼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탄자가 공기와의 마찰열을 견딘 것이 아니라 조공동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공기의 저항 자체를 지워버리고 날아갔다는 증거였습니다. 분석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녹지 않았어. 마하 15의 속도에서 마찰열을 견디는 합금이라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체 어디서 저런 신소재를 캐낸 겁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군 기술진이 레일건 발사 직후의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표적이 파괴된 결과가 아니라 발사 장치의 상태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쿨타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십시오. 방금 마하 15로 쏘고 나서 축전기 전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충전 시간이 0초입니다. 저 배는 지금 기관총처럼 레일건을 연사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레일건이 실용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쏘고 나면 전기를 다시 모으는데 수십 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 난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전의 양상을 바꾸는 무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력을 혼자서 전멸시킬 수 있는 전략 병기였습니다. 그 순간 쫓아가던 헬기 조종사의 다급한 외침이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타겟 록 온. 한국 선박의 포신이 회전합니다.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가는 텅스텐 탄자가 헬기를 향한다면 회피 기동이고 뭐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헬기는 분자 단위로 분해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배 후미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의 짧은 문구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 문구를 본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무력 시위보다 더 무서운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99.9% 귀측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는 0.1%의 에너지면 충분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마하 15라는 속도에 팔려 있었지만 진짜 핵심은 그 속도를 만들어내고도 겨우 0.1%의 에너지만 사용한 저 배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도시 하나를 태워먹을 에너지를 숨 쉬듯이 뿜어낸단 말입니까? 공포의 대상이 무기에서 동력원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이제 한국 배를 잡으라는 명령조차 내리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선 안 될 거인을 깨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덴마크와 미국의 모든 군사 지식이 한국이라는 벽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마하 15의 레일건이 찢어놓은 하늘의 구름이 다시 합쳐지기도 전 덴마크 국방부 상황실은 침묵을 넘어선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보았다는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무기 분석관으로서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현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레일건 발사 직후 미 해군 기술국에서 긴급 분석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과학적 상식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소장님,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방금 한국 배가 레일건 3발을 연사할 때 사용한 순간 전력량이 자그마치 2.5테라와트입니다. 이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전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단 3초 만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조명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소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항공모함보다 작은 저 선박 안에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저 정도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배의 절반을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나 원자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배는 날렵했고 연돌에서 매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환경 감시 위성이 촬영한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센서가 고장난 건가? 배가 차갑잖아. 보통 엔진을 풀가동하고 레일건까지 쏜 배는 붉은색을 넘어 하얗게 빛나야 정상입니다. 엄청난 폐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화상 화면 속 한국 선박은 주변 바닷물보다 온도가 낮았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이 100%에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열 손실이 전혀 없는 초전도 상온 발전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비명을 지르며 화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파장은 우라늄 핵분열이 아닙니다. 방사능 수치가 제로입니다. 이 깨끗한 파형. 그리고 이 엄청난 에너지 밀도, 이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초소형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입니다. 세상에, 한국이 태양을 배 안에 가두고 다니는 겁니다. 상황실은 충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핵융합, 그것은 인류가 꿈꾸던 무한의 에너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들이부으며 프랑스의 거대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짓고 있었지만 빨라야 2050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거대한 시설을 컨테이너 박스만한 크기로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군사 무기의 적용에 실전 배치까지 끝낸 상태였던 것입니다. 스미스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핵융합이라고? 그럼 저 배는 연료 보급 없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는 건가? 전문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몇 바퀴가 아닙니다. 소장님, 저 배 안에 바닷물 한 컵 분량의 중수소만 있다면 이론상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항해뿐만이 아닙니다. 저 배 한 척을 항구에 연결하면 덴마크 전체에 무료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를 실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시위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로 돌아가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발전소에 적용하는 순간 중동의 산유국들은 파산할 것이고 미국의 셰일 가스 산업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스미스 소장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경제수석과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위협보다 자신들의 돈이 증발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주가가 10분 만에 반토막 났어요. 한국이 저 기술을 독점하겠다고 선언하면 달러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당장 한국 대표단을 잡으세요. 아니, 잡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미스 소장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판을 엎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레일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선박의 항해 기록을 역추적하던 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3일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전력을 공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전기를 항구의 전력망으로 역송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던 그 미세한 전압 상승과 주파수 안정화 현상이 사실은 한국 배가 덴마크 항구 전체의 전력 부하를 몰래 감당해주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전기를 써도 우리 배 한 척의 출력을 따라올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이자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이제 화를 내는 단계도 지나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라.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 덴마크 영해 통과. 허락해. 아니 호의해드려. 그들이 기분 상해서 기술 수출 금지 조치라도 내리면 미국 산업계는 끝장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시겠다고 하니 너희는 무조건 한국 대표단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급하게 한국 선박을 향해 무전을 보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대화를 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은 응답 대신 배의 후미에 달려있던 전광판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마지막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보았고 무시했으며 그들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칼을 갈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선점해버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덴마크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마지막 비명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배가 떠난 자리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구조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만 보내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영해 바닥에 전 세계 해양 방어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또 하나의 언터처블한 유산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준비성은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배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이제 막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앞바다의 검풀은 물살이 갈라지며 거대한 구조물이 솟아오를 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우리를 위해 남겨둔 선물, 무인해저 방호 기지였습니다. 덴마크 해군이 평생을 바쳐도 만들지 못할 그 완벽한 시스템을 한국은 작별 선물이라며 무심하게 던져주고 간 것입니다. 스미스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거인을 마주한 자의 허탈함으로 채워져 있었죠. 미 국방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전략을 수정하고 한국을 유일한 동등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사실상 항복 선언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한국 선박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한국 측은 마지막으로 작은 보트 한 척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 문서가 담긴 가방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최첨단 장비일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저와 스미스 소장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1조 원짜리 기술도 무서운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달아빠진 작업용 장갑 수십 켤레와 피 묻은 붕대가 감긴 안전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빛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헐벗은 아이가 미군 트럭을 향해 초콜릿을 구걸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밤을 새워 배를 만든 이유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스미스 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덴마크의 바다에서 목격한 그
기적 같은 기술들이 단순히 천재적인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가난과 전쟁의 공포를 뼈에 새긴 민족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연료로 태워 만든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파티를 즐기고 휴가를 떠날 때 그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연구실을 지켰고,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미래를 위해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스미스 소장은 낡은 작업 장갑을 자신의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젠장, 옌센, 우리가 졌어. 기술에서 진 게 아니야. 정신에서 졌어. 저런 도끼를 품은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긴단 말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초콜릿을 줬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줬어. 그때 미 국방부 한라인으로 다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 측에 연락해 백지 수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 배가 지금 뱃머리를 중동으로 돌리려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스미스 소장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1.5배? 아니 2배를 줘. 백악관에 연결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 저 기술이 중동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끝이야. 제발 가지 말라고 빌란 말이다. 그 오만하던 미군 소장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한국 배의 무전 채널을 향해 제발 대화 좀 하자며 애원하는 그 모습. 그것은 전 세계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기술료 2배 지급은 물론이고 향후 100년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안보 지위를 보장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한국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영원한 우방으로 남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항구에 서서 멀리 사라지는 한국의 배를 향해,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지금도 붕대 감은 손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을 이름 모를 연구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경례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하 15의 레일건보다 무한한 에너지의 핵융합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자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한국이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고 있을 테니까요. 저 라스 옌센이 장담하건대 인류의 미래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의 늙은 군인이 전하는 내 인생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이었던 3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